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두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네.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려면 어떠한 기준을 설명하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의 기준이 무엇이다. 뭐 대북가는 무엇이고 경제가는 무엇이다. 근데 거기에 이재명이 가장 적합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김상욱 의원이 언제부터 보수의 기수였다고 보수의 기준을 본인이 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진보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진보다운 후보거든요. 뭐 현금을 살포하던가 뭐 중국한테 쉐쉐하던가 북한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 뭐 약간 추종하는 발언을 하던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의 말에는 근거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 제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 한 5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정치인을 갑자기 국회의원이 추켜 세우는 거, 추켜 세우는 이런 말과 글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 안정과 정책 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에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왔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막 치켜 세웠는데 김상욱 의원이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인데 또 내란 사태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그때 뭐 한 번은 울면서 뭐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탄핵 관련해서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제는 또 이런 식으로 말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익산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네, 오늘 아예 만난다고 합니까?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는 모습을 또 언론에서 공개가 될 텐데 이분이 약간 법조인이라면 일단은 내란 사태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이전이기 때문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이재명은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에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 무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내란죄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도 똑같이 무죄 추정 원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 마냥 내란 사태라고 말을 하는 건 옳지 않고요. 이분이 말한 뭐 있잖아요. 뭐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 안정과 정책 혁신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이거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글자를 그냥 김문수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상욱이 가는 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근거가 뭐 세세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이 어제 저한테 기사 하나 보내주셨어요. 2024년 7월인가 9월인가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게 김상욱 의원이 등장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그 현금 살포한다는 그 지원법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내용을 잘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김상욱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 살포 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이때는 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9개월 전이에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인데 그때 이재명에 대해서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필리버스터라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자기가 특정 법안을 반대하면 긴 시간 동안 비판을 하는 그러한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재명의 25만 원 현금 살포 지원법을 반대를 하는 건데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와 정말 황당한 국회의원인 거죠. 이 김상욱 의원이.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실 보좌진들은 아마 뭐 갑자기 자기네 의원이 탈당을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그 보좌진들도 다 국민의힘 당원일 거예요. 대부분이 다. 어제 의원실에서 뭐 비서관이 반발하면서 시끄러웠다 이런 지라시가 돌기도 했어요. 그러한 밥글이 돌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도는 거거든요. 기자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작년 9월에는 왜 그랬어요? 작년 9월하고 입장이 바뀐 건가요? 지금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무지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이 초선 방에는 보좌진들 당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5급 이하로는 당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다른 의원한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인 리더라면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리더기도 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결국 9명의 보좌진들의 밥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9명의 보좌진들의 가정 형편과 가정 경제에도 다 밥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답답합니다. 그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도 SNS에 이재명 캠프 간다고 글 썼는데 갑자기 못 갔잖아요. 저는 김상우 의원도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빼지니까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가 짧게 김상우 의원과 관련된 얘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 우리 송국건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눈 내용인데 대표님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서울하고 강원도, 춘천 등등 전국 각지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가 좀 지원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가 약간 좀 휑한 분위기입니다. 뭐 사람도 많이 없고 또 분위기가 좀 으쌰으쌰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어떠한 거리에 사거리나 이런 주요 거리에 모이면 약간 탈모 현상처럼 듬성듬성 사람이 모여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물론 후보자가 오는 지역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후보자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당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은 그 당 옷 색깔을 입고 와서 열심히 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그 선거운동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와 있는 당원분들 수가 많이 좀 적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좀 파이팅 하시죠. 그러게요. 뭐 그런데 횡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은 횡하지가 않나 봐요. 민주당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암살 저격 테러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에는 지금 신변 위협과 관련된 접수된 사건이 없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뭐예요? 정말 이럴 줄 알았다라는 그 표현인 거죠. 무슨 뭐 방탄 조끼를 입고 방탄 유리까지 설치를 하자, 뭐 경호 인력을 더 늘리자, 예산이 한 5천만 원씩 6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를 더 늘리자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신변 테러에 뭐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다, 접수가 있었다. 그런 제보가 다 문자나 전화로 오는 거 아닙니까? 신고해야죠.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뭐 공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문자나 전화가 오면 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민주당에서 경찰에 들어온 신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경찰에는 아무런 고소고발도 신고도 들어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지금 기술력으로는 바로 잡습니다. 대포폰도 바로 잡아요. 그런데 신고조차 안 하고 있다. 그건 뭐냐?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로 지금 지금 경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급으로 지금 경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신변 위협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접수된 사건 자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 소총, 사거리가 2km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 특수요원, 블랙요원, 특수팀 뭐 다 등장했어요. 이런 곳에서 지금 다 이재명 후보를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테러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km 정도면 2km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들이 이제 국회를 오게 되면 우리 그 여의도 국회 주변에는 건물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의도 공원 넘어가면 건물이 높아요. 거기서 쏴도 되는 거리인데 그리고 이런 소총이 반입됐으면 바로 이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일반 국민이 러시아 소총이 테러를 목적으로 반입됐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블랙용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민생 행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전주만 하더라도 제25차 민생 행보까지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애로사항을 소상공인들한테 각 직업군한테 청취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쌓이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만약에 되고 나서도 필요한 자리를 가야 되는데 테러 위협이 제보가 있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답변을 하느냐.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다. 그게 민주당 이재명 테러 대응 TF 이재명 테러 대응 TF라는 또 태스크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승찬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테러 암살 저격 정보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맞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다. 이런 테러 시도 자체가 그냥 팩트 체크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예. 제가 확실한 수단과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확실한 수단과 방법은 안 나오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안 나오는 거고 사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들이 확정이 되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테러와 위협으로부터 확실한 방법인데 테러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이들만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이 다 그냥 정치적인 술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무리수를 많이 벌이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정말 무리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어요. 이게 저희가 뭐 특정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신중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각종 법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법정을 세워야 한다. 예.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을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현재 사법부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물갈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대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을 깨끗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깨끗함은 누가 평가합니까? 네. 그 깨끗함도 사법의 영역인데 그것도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일 텐데 그거를 본인을 수사하면 더러운 검찰이고 네. 본인을 수사하면 본인을 재판에서 유죄를 하면 더러운 재판부이고 본인을 무죄를 주면 깨끗한 검찰이고 본인을 무죄를 주면 또 깨끗한 재판부이고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이재명 후보자가 지금 하는 것 같고 그 자의적인 판단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본인들을 위한 법이면 깨끗한 입법이고 뭐 본인들을 옥죄는 법이면 나쁜 입법이고 이러한 생각, 이분법적인 사고가 대한민국 지금 망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법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청문회 하면서 하고 있죠. 특검법, 조희대 대법관들 대법원장 특검법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 앞으로 대법관 인원수를 뭐 100명으로 늘린다 그러는 것이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없앴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또 사심을 하게 한다. 사심하게 한다고. 예. 대통령 되면 뭐 재판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70년 이상 그 상권 분립을 공고하게 해왔던 이 역사를 지금 무너뜨리는 근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 자성의 목소리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분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제 영입을 할 때 보수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홍보를 했던 분인데 이석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법제처장 출신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런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을 하고 있다.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이분 참 오랜만이네요. 강금실 이분도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이분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당 지도부하고 뭐 지나치다는 의견도 좀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민주당의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리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러면 이제 항상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당내에서 이재명의 훈화와 훈시를 반대하게 되면 지금 북한처럼 가는 거예요. 그 김일성 일가의 훈화 훈시를 반대하게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개딸들이 작업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던가 뭐 전화 폭탄을 보내가지고 왜 이재명은 깨끗한 법정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석연, 강금실 너네가 뭐라고 이재명의 의견에 반대하냐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왜냐하면 또 이석연, 강금실이 현직이 아니니까 연락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현직도 연락처입니다. 퍼졌는데. 근데 이 민주당 자성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예. 그 혹시 변호사님 청문회 보셨어요? 청문회를 뜸뜸이 봤습니다. 뜸뜸이. 저도 이렇게 쇼츠 같은 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올라와 있는 거만 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다가 좀 황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김앤장 소속의 모 변호사가 이제 출석을 했어요. 서석호 변호사라고 이제 출석을 했는데
김앤장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둔 변호사죠. 네네. 이분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분에게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서석구 변호사가 매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실상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이 운동권 출신 이분이 라디오에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분이 윤석열, 김앤장의 S변호사, 조희대 원장과의 관계를 아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이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석구 변호사가 딱 출석했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출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저에 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고 했었다. 내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법적 조치도 하고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친분이 없다. 나는 조희대 원장과 전혀 친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박균택 의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난 겁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서석구 변호사가 이거 나중에 쇼츠 돌아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저도 누가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균택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퍼뜨린 주장이니까 허위 네. 사실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출처를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물어보고 예. 답변을 안 듣는 건데 이거는 예. 뭐 민주당의 의원들의 청문회든 뭐 국회 국회 상임위 방식에서 항상 많이 봤던 방식입니다. 네. 질문을 하고 나서 대답을 안 들어요. 네. 뭐 이런 것인데 이 서석호 변호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친분이 전혀 없다. 네. 고등학교도 4년 차이인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시험 세대고 본인은 속칭 뺑뺑이 세대여가지고 동문회도 다르게 한다. 저는 이거 명확히 보고 이해됐거든요. 제가 춘천에서 춘천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저희가 기수가 뺑뺑이 세대가 있고 그 선발 세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동문회를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네. 다르게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고등학교에 그 법조 동문회가 따로 있는데 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서석호 변호사님은 지금 청문회에서 말을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소문의 출처를 좀 찾으신 것 같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네. 국민들이 그 영상 보시면서 다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선원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면 뭐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박선원 의원 그 국회에서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지 않은 어떠한 법률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있는데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물론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S 변호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그 방송에서 말하는 게 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뭐 특정인이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는 나올 법한 그런 문제 제기 같은데 이게 그거잖아요. 그 청담동 첼로 사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청담동 첼로 사건이 그때 김의겸 의원이 와가지고 대통령과 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뭐 모 로펌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뭐 술을 마시는데 한참 새벽까지 마셨고 그때 첼리스트가 가서 첼로 연주를 했는데 그 첼로 연주에 남자친구한테 제보를 받았다. 그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그 첼로 연주자가 밤에 다른 일로 놀고 있었고 남자친구한테 핑계대기가 뭐하니까 대통령이 왔었어 얘기하면서 내가 거길 연주자로 갔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본인들이 들었으면 전화를 들었으면 진위 확인을 해야죠. 아까 말한 뭐 이재명에 대한 뭐 기습 제보든 뭐 그런 걸 잘 들었으면 진위 확인을 해야죠.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예요. 그 보수 정당은 꼼꼼하게 다 알아봐가지고 발표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진보 정당은 전화를 받으면 바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알아봐도 잘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같긴 한데 서영교 의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누군가 4월 4일에 나도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서영교 의원도 4월 4일에 윤석열 선고가 끝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하고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조희대 음모론. 또 아닌 말고 이거 뭐 재생한 제보 녹취 본인이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전 총리 4명이 점심 먹은 녹취가 있다는 건지 뭔지 그 서영교 의원도 이런 걸 얘기하려면 아예 녹취를 틀던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다 지금
아까 말한 그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서영고 의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판사를 불러가지고 네. 본인 지역구에 있는 성추행범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거래를 형량을 낮춰주는 압박을 가했다. 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기하자면 민주당 의원들 개별적인 제보가 지금 제가 카톡으로 받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네. 이걸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이 이런 제보 녹취를 재생을 해놓고 본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소리를 치면서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자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안 들었어요. 그럼 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네. 제가 어제 이재명 후보랑 밥을 먹었는데요. 대통령 후보 안 한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좀 갑자기 무서웠어요. 네. 아니,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하면 예. 이게 이렇게 말하면 끝인 거예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의 약간 너무 특권이 많은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이나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장에서 이 질이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특권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국회 규칙으로 좀 세세하게 자정작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네.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이 정도로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지 계속 다뤄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법안이나 그다음에 뭐 특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뭐랄까요 그 허위사실 유포로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무리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렇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한 특검법 있었는데 이거를 뭐 대선 전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대선 전에 한다는 거는 대선 전에 알아서 나가시라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예. 요거 조희대 대법원 그 장에 관한 얘기는 네. 변호사분들 중에 너무나 바빠서 뉴스를 아예 못 보고 사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개정에 이제 변호사들이 선거운동이 시작하니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런저런 활동을 하니까 대선 후보 운동 기간이야? 카톡이 와서 제가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법안 몇 개를 기사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해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그 법조 3부라고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3개가 있잖아요. 뭐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라 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법관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있으면 열리는데 법관 대표회의에서 좀 심도 있게 법관 대표분들끼리 나누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변호사 협회에서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뭐냐 하면 공청회를 열던가 변호사 협회 공청회 예. 변호사 협회에서 내부에서 그러한 세미나를 열던가 컨퍼런스를 열던가 이게 정말로 맞는 법이냐 아니냐 뭐 외국 사례도 좀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흘러온 법적 역사를 비춰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급진적으로 법안을 삭제하던가 혹은 아니면 뭐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면서 심지어 대법관을 법을 공부를 안 했던 일반인을 앉히던가 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 장관을 군인을 앉히지 않는다는 얘기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협회가 좀 지금부터라도 아직 그 대선까지가 한 2-3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뭔가 토론회나 컨퍼런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조계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네, 네, 이런 네. 정도면은 그 뭐 법조인들 성명이라도 내야 될 판인데 네. 지금 너무 조용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강경파를 중심으로 대선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지금 6.3 대선 전에 대선 전에 국회 본회의를 아예 소집을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라는 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네, 그다음에 네. 뭐 특검법, 조희대 특검법 등등 네. 대선 대선 전에 그냥 다 해버리자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한편에서는 저도 그렇고 어디 한번 해볼 때까지 해봐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라는 거는 그 기사가 많이 나갔지만 국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하는 거는 본회의 과정 자체가 다 생중계가 되면서 본회의의 그 통과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 기분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파에서는 이걸 모르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 내의 자성파나 온건파에서는 본회의까지는 대선 전에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행위 삭제, 본회의에서 대법관 100명 통과, 뭐 대법관 일반인이 아닌 사람 임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이게 본회의에서 와다다다 뭐 이재명 방탄법 4법 통과, 5법 통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6월 3일 대선에 적어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한 5%에서 10% 사이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뭘 해도 충분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뭐든 못할 게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될 건데 예. 어쨌든 민주당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 같고 저는 뭐 그 나중에 법이라는 거는 뭐 과정이 있겠지만 잘못 만든 법은 나중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누더기가 되는 거죠. 우리 옷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입고 다니다가 찢어졌어요. 예. 그걸 꼬맬 수는 있잖아요. 근데 티가 나지 않습니까? 꼬맨 거에 대해서. 이게 누더기가 된다는 것인데 법이 나중에 고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오버해가지고 대선 전에 통과를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중에 김문수던 뭐 혹은 보수 우파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혹은 또 총선에서 그 보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러한 법을 정상화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알 수 있게 더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까 저렇게 여론조사 결과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지금 좀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51.9%, 김문수 후보가 33.1%입니다. 이거는 한 17% 넘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좀 잘 나오는 결과도 잘 나온다기보다 이제 격차가 좁은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법안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법안 통과를 시킨다든지 본회의로서 아니면 특검법을 통과를 시킨다든지 등등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희대와 이재명의 대결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법부 흔들기가 이번 대선의 가장 핫 이슈가 되었다. 예. 네,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냐 안 하냐 이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한 정권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를 못했거든요. 또 어떠한 국회의원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못했는데 신종 정치 집단이 나온 거예요. 이 신종 집단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그래? 니네가 판결 내렸어? 그러면 판사 바꿔. 뭐 이렇게 되는 지금 축구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게 되는 농구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고요. 제가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수층에서는 아까 말한 현장에도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냐면 기운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여론조사 전화도 잘 안 받는 거예요. 반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민주당 전 당원들한테 문자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기세가 중요하니 여론조사를 잘 받아달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론조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민주당 당원인데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선택을 해놓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선택이라는 소위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바쁘시더라도 여론조사 요즘에 길게 안 해요. 현안에 대해서 안 하고 후보에 대해서만 묻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전화를 다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법조계 이슈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대선 사법부 흔들기가 좀 핫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핫 이슈가 된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풍이 불려면 그 국민들의 대대적인 역풍이 사실 불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그 법안이 다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후에는 그러면 뭐 남미처럼 되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필리핀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실제로도 이 법안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독소 조항이 있고 뭐 위헌성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조용한 곳에는 아직 보수 세력도 뭉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이유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뭉치지도 않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특사 그러니까 김대식 의원이 18일에 간다고 하니까 국힘 하와이 오지 말아라 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와이 오지 말아라. 이것도 그럼 물 건너 가는 건가요? 네, 와도 안 만난다. 오지 말아라. 근데 약간 그래도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왜냐면 지금 뭐라도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고 왜냐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와이를 갔었어야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하죠 방송하는 거니까. 하여튼 예. 비도 오고 금요일인데. 예. 비도 오고 금요일인데. 그래서 주말이 중요해요. 제가 선거 현장이 횡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평일 낮이고 또 우리가 5월 대선이 처음입니다. 네. 5월 대선이 처음이어서 그러한 당혹한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말에 각자가 원하는 지지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후보자가 자기 지역에 방문을 했으면 네. 다 찾아갈 텐데 네. 과연 어떠한 세력이 더 클고 어떤 세력이 형성될까요? 주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조계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 저는 법안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압박 얘기를 했는데 사법부를 흔드는 이런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을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무리한 입법 폭주를 하고 또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또 중도층도 다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만약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들이 또 안 보는 것 같아도 또 다 봐요. 네. 어느 순간 되면은 정보가 모두에게 다 어떻게 다 퍼져가지고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정서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사법부 압박이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으로 좀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역풍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한번 짐작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총보다 무서운 게 펜이라고. 네. 계엄 상황에서는 총을 들고 물론 총알은 없었지만 총을 들고 국회를 들어갔다. 지금 이게 내란이니 아니니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총보다 무서운 게 펜입니다. 푸틴이 본인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던가 시진핑이 중국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총 하나 들지 않았어요. 펜을 가지고 다 법조항 수정해가면서 유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장악한 다음에 장기 집권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의 위원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갈 것이다.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매일신문 시청자분들께서 주변에 많이 좀 설파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지율 얘기도 좀 했었고 단일화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중에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해법도 어느 정도 좀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어저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네.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 쪽에서는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약이나 정책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탈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 내용이 또 이렇게 맞아요. 중심에 서버리게 되니까 네. 이거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지지층 입장에서는 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약간 지금 지지층 중에 좀 라이트한 보수층 중에서는 탈당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도 있기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좀 거칠게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단일화 때도 왜 이렇게 일처리가 거친가 하고 네. 그때 좀 우려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말 안에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관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번 주말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또 한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시끄러울 것 같고 또 이번 주말에 또 토론회가 있잖아요. 일요일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5월 18일 5월 18일 토론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토론회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범보수층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할지 이재명 후보는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받아칠지 또 김문수 후보는 또 어떤 식으로 토론의 프레임을 가져갈지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꼭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